네, AI 포럼, AI 시대 기초과학의 역할에 대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이고요. 여기 아까 소개시켜드린 분들이 쭉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이미 기조 발표를 하셨으니까 우리 회장님부터 일단 한 말씀 쭉 하시고 편하게 시간은 택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을 잘 생각하셨다가 하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회장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화두가 AI for Science, Scientist, Science for AI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 AI의 역할이 오히려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많이 강조가 되어 왔던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시발점에는 사실 과학의 역할이 최초로 사실 AI가 시작되기에는 뭐 저희 물리 쪽에서도 역할이 했었고 수학이나 이제 통계 이런 쪽에서도 많이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좀 범용화 되어 가면서 저희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윤 대표님께서 물리에서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물리 쪽에서도 다른 데에 이렇게처럼 막 앞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물리학 내에서 여러 분야에서 다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요즘 솔창케 이런 학술대회 같은 데서도 AI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 머신러닝이기는 하지만 그걸 활용해 갖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거는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과를 내놓다기보다는 그 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현재 우리가 해왔던 방법들과 좀 비교를 해서 성능 비교를 하는 이런 쪽의 이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물리 말고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AI가 다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뭐 금융이나 저도 이 몇 군데 좀 다녀보면 금융 쪽에서도 빅데이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고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이미 뭐 노벨상 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AI가 활용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약간 좀 다른 포인트에서 이걸 봤는데요. 저희 그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활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좀 똑똑한 대학원생을 옆에서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돈을 조금 더 많이 내시는 분은 똑똑한 포스닥을 옆에다 두고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요즘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는 것도 이제 대학원생이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저희 뭐 일할 때처럼 24시간 일하는 것도 없고 밤에 연락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 맞고 근데 이 AI는 사실 24시간 일을 해주고 밤에 연락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 답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인력 절감 면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혁신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을 또는 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본 기사에는 요즘 그 가장 AI가 대두되면서 없어지기 쉬운 그 직업군 1호 해갖고 변호사하고 의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데이터를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알고 있는 거 데이터를 그거가 중요했던 직업군들이 벌써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로펌들에서 어쏘들이 하는 역할들이 없어져서 어쏘들을 대폭 줄인다라는 그런 이제 그 그러니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여러 직종에서도 지금 이제 중간 단계의 어떤 연구자라든가 아니 직업군들 중간 단계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포지션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젊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어떤 경험을 쌓으면서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단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생략되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우리 연구라든가 소사이어티의 어떤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생태계가 휘둘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염려도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 좀 더 진화되면 또는 이제 인간의 그 역할이 좀 더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런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리더십으로 갈 수 있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좀 걱정도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물리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에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찾아냈고 그다음 모델링을 통해서 사실 AI 자체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언스 포 AI가 되겠고 저희가 그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뭐 가속화시킨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 활용을 해갖고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AI for Science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쪽이냐라고 딱히 구분을 짓는 거는 저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희 기초과학, 특히 좀 물리학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사실 AI를 얘기를 하지만 가장 물리학이 그러면 AI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는 거 고민하면 아마 대부분 아까 여기서 답변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제 주위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동의하는 건 뭐냐면 결국 AI가 잘하는 거는 데이터를 비교하고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성질을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는 못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는 할 수 없는 게 지금 AI랑 뭐 결국 AI일 그러니까 현재의 AI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아이디어를 던지는 게 바로 물리학자들의 역할 또는 기초과학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정리하고 정의하고 그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 기초과학의 역할일 테고요. 결국 저희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질문을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AI 시대에 기초과학의 역할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많이 하듯이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두 개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미나이가 훨씬 좀 그럴듯한 답을 역시 내놓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놓은 게 뭐 5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하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결국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게 화두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 뭐 기술을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게 결국은 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텐데요.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기초과학의 또 역할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질문을 잘 정의하고 그러한 질문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초과학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이 잘 양성하는 거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엔드 답까지 하신 거죠? 같은 화두로 계속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유홍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류용서입니다. 저는 윤 회장님 말씀이 안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순서가 안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사실 이제 처음에 여기 박 교수님한테 제가 초청 이메일을 받고 나서 제가 한 3, 4일 동안 답을 못 드렸어요. 이제 보통 제 성격 같으면은 못 한다고 했을 텐데 이게 어떤 분이 부탁하셨을지가 쫙 이렇게 쫙 라인이 서는 거예요. 전혀 학습을 안 했는데 아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죠. 그래서 저 수석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령을 받들고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평소에 류홍서라면은 아마 못 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AI가 아니라서 제가 모르는 거를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많지만 이 정리가 안 된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분 앞에서 토론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무거운 그런 하여튼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래서 좀 잠을 설치고 재밌는 게 어제 오후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제가 제 학생들한테 AI 시대 기초과학 중요성 역할이 뭐니 너희들 각자 디스커션하지 말고 정리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AI를 돌렸겠죠. 이 친구들이 저한테 준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도 제가 총 4개를 읽었고 제가 똑같은 화두로 줬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저의 그 고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기초 과학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초이스가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답이 아니면 너희들이 그걸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AI 시대에서 우리가 기초과학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거 하는 건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다들 좀 피해가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은 그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피해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근데 AI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Artificial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죠. 그래서 인간을 닮은이라고 우리 강연자 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공은 이제 공학의 산물이고 공학은 탄탄한 기초과학 위에 서 있는 학문이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가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공학이 탄탄하고 공학이 AI가 하나의 산물로 이렇게 예쁘게 쓴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세대 저는 이제 80년대 중학번이 되는데요. 우리 세대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공부 잘해서 다 물리학과 가셨잖아요. 뭔가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 즐거움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의 원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2000년대 초에는 그리고 제가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인하대, 한양대 9개의 우수한 대학이 같이 공학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들의 화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이제 공학도를 어떻게 우리가 기르느냐 하는 게 화두였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어떤 학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굉장히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 중 인문학. 지금은 그게 기초과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안다. 우리 모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어느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AI를 좀 더 똑똑하게 우리 종합성 얘기 계속 나왔는데 왜 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디시전 메이킹을 애들이 하느냐 하면은 현실을 고려한 제약식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건데 제약식이 현실을 고려하면은 non convexity 그러니까 풀이가 복잡한 모델을 자꾸 가거든요. 그거를 리니어 레이어들이 계속 딥하게 가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고도화된 수학적인 모형과 그거를 풀이하는 해법 기술이 이루어져야지 학습 단계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친구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설명 가능성 측면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자연히 해소가 될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인데 뉴럴 네트워크 모형 자체 우리가 어떻게 학습한다는 그 펀더멘털한 모형이 리니어 옵티미제이션이나 볼록 함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측에서 바뀌질 않았습니다. 50년간. 그러니까 뭐냐면은 빠른 기계의 발전에 힘입어서 우리가 매시브하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시브 컴퓨테이션을 하는 에너지를 엄청 써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의사결정하겠다. 그게 예리할 수는 없죠. 근데 데이터를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찾아갈 거예요. 자기들이 학습한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그 성능 향상에 있어서 기초과학, 수학, 여기서는 통계는 살짝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수학과 전산학 기술이 에너지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기초과학의 또 중요성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따지면은 학문 그 자체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딱 해놓고 저는 이제 이론하고 증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증명 뭐가 딱 나왔을 때 그 즐거움 이게 사실 기초 뭐 우리 보통 기본 철학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즐거움의 끝은 거기가 있는데 그쪽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자꾸 AI 중요하고 사용이 중요하고 이게 이렇게 파워가 좋아 그래서 친구들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자꾸 응용적으로 간다면 피라미드가 거꾸로 쓰면서 이런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건데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중요성 우리 다 알고 있다. 어떤 기술의 어드밴스 아니고 또 챗GPT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과학적 시민성 양성 뭐 이런 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즐거움, 학문하는 즐거움이 이제 으로서의 어떤 중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또 뭔가를 할 때 아까 제 학생들이 정리했을 때 류용서 그 기초과학의 역할 중요성 할 때 나왔던 그 다른 이들이 인디펜던트하게 조사했는데 획일된 답이 나온 거 그게 정답이어서는 아니거든요. 재밌는 게 오늘 자료집을 보시면은 류용서 소개가 나오는데요. 류용서 공학 박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공학 박사가 아니거든요. PhD 철학 박사죠. 근데 철학 박사 우리 선생님 MIT에서 PhD시죠. 닥터 오브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굉장히 테크니컬 위주의 디그리를 주는 학교에서 주는 디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Bachelo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이학 학사, 이학 석사, 철학 박사. 굉장히 좀 펀더멘탈하게 가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증표에는. 그리고 그 밑에도 쭉 남았는데 제가 양력을 썼다면 이거는 제가 그냥 그대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크라이테리언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서 정리한 거랑 다르거든요. 제가 썼다면 지금 고려대에서 일을 하고 ESC 대표를 하고 있으며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의 삼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가 저의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은 포커스가 저의 어떤 그 크라이테리언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할 때 파라미터, 그 웨이트가 다르니까 다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세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쫙 빨려오는 그 중요함 이런 것들은 일반화 능력을 좀 두루 통계적인 방식으로 갖춘 AI가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AI 그러면 저는 정의를 평균 이상의 PhD들이 만들어낸 협업해서 지능. 그래서 저한테는 화두가 내 학생은 평균 이상의 PhD들이 협업해서 만든 저 AI들보다 더 똑똑해야 될 텐데 이게 저의 지금 가장 큰 화두예요. 그게 어려울까? 근데 스페셜라이즈는 어떤 분야를 고르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충분히 유용성이 있을 것 같다. 두서없이 흐를지 모르겠지만 스페셜라이즈된 AI 중에 여러분들 혹시 라이너라고 아시나요? 라이너? getliner.com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 미국에서도 학술적인 논문이나 학술적인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hallucination이 없는 LLM이 무엇이냐면 라이너라고 하는데 라이너를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세요. 신촌에 있는 Y대학교 공학도시인데 그 두 분의 부모님은 둘 다 의사세요. 참 고마운 게 자식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공부를 잘했지만 그리고 이분은 학부 시절에부터
나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구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밑줄을 치는 하이라이트, 밑줄 친 거 라인 긋는 거죠. 그것들을 정리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계속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 문제 정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무엇을 풀까 문제 정의. 그리고 나서 만드신 게 게라이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드셨는데 그게 학술을 하면은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너무 심플리파이하는 어떤 그 경향이 있을까 해서 좀 걱정은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랑 회장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연구 주제를 잡아서 문제를 풀이한다,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풀이한다 그럴 때 보통 따르는 어떤 스탠다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recognize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라.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데이터를 컬렉팅한다. 우리는 문헌조사가 될 수도 있고 뭐를 한다. 그다음에 문제를 정의한다. 문제를 풀이한다. 결과를 분석, 해석, 검증. 그다음에 그 효과, 파급 효과를 본 다음에 피드백 해서 컨티뉴어스 룹을 만들어내는데 이 큰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AI가 우리를 확장할 수 있는 분야는 문제풀이, 지금은 문제풀이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서는 아직 사람의 역할이 있고 문제를 recognize 한다. perception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 위에서 가능한 거니까 기초과학은 새로운 문제를 잡아내고 그거를 define 하는 데는 아주 필수 조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과학이 다 중요한 걸 안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AI 힘을 좀 빌렸는데요. 제가 미국, 중국, 한국,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포함, 버클리, 스탠포드 아주 우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잡고 한국에서는 스카이,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등을 잡아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친구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한국은 뭐 같아요, 여러분? 의대, 약대, 치대죠. 미국은 뭘 것 같습니까? 수학, 물리, 전산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예. 중국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물리, 그리고 국방 뭐 이런 쪽으로 순위가 나와요. 좀 뭔가 다르죠.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제가 좀 비관적인데 우리가 기초과학이 흔들리고 있는 건 좀 비관적인데 적어도 차선책은 미국 시스템에 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생명과학,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이 애들이 많이 전공을 하냐면 시장 주도거든요. 월스트리트랑 굉장히 큰 금융이 있고요.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이 중요한 건 프리메드, 메디컬 스쿨이 언더그래저 수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 경영 이게 좋은 거는 러스쿨을 가기 위한 어떤 프레퍼레이션 그다음에 MBA 이런 걸 가기 위해서 학부 때는 너희들 확실히 배워라라는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너뛰고 못 가고 이 과정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걸 하면서 마구 달려왔던 애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학 정말 재밌네.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는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리 똑같아요. 진짜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냥 자발적으로 맡기니까 이게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좀 스페셜한 케이스죠. 이제 전략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굉장히 그 중요한 분야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리워딩을 주고 하는데 사실 8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 계시면은 그때 언더그래주에서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외국인들은 전공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있었어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유학생이 학부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못했습니다. 걔네들이 전략이라고 딱 정해놓는 거죠. 근데 대학원에서는 할 수 있었어요.
학부 때는 네가 시리즌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어떤 과목, 특히 이제 주립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고 그거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서. 기초과학이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도 커야 되지만 거기서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AI를 확장자로 써서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힘과 경험을 축적을 클래스룸에서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대입 시험을 어떻게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쪽에 비관적인데 어떻게 이거를 좀 낙관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면은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공유한다면 인재를 키우는 게 백년지 대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라면은 조금 한층이 높은 곳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거버넌스 문제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여러분들 요즘 논문 쓰실 때 이렇게 프리프린트 이 부분에 띠오름도 그렇고 내용 챗GPT랑 같이 공유하실 거예요. 다 하실 겁니다. 확장자료 쓰실 거예요. 근데 나의 아직 내가 정리하지도 않은 나의 그 프리프린트에 들어가는 프리리미너리한 아이디어는 얘네들은 다 저장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괜찮아 하고 하는 어떤 행동이 내 방에 내가 소중하게 정리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옆방 친구가 문 열고 와서 밤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 허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포커스는 지금 애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금 우리 반성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트레디셔널하게 뭐 고대에서 뭐 서울대에서 치팅을 AI를 가지고 치팅을 하다 발견됐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시험 치르는 제도 바꿔야 되고 학생 뽑는 제도도 어떻게 바꿀까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시는 게 이게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토론 저는 질문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드리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얘기가 일맥상통하는군요. 일단 쭉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상 교수님. 네. 박세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어서 제가 좀 몇 개 적은 거 좀 끼적끼었던 것들을 조금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물리학과에서 박사를 받았지만 박사를 받고 나서 포닥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때 공학하시는 분들이랑 공동 연구를 할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사실 태양전지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키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챗GPT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A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이제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어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물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익스트라폴레이션이 항상 맞게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히 이제 좀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많이 안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다른 시각을 좀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에너지 얘기를 사실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너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뭐 원전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전을 해야 된다, 뭐 태양전지, 뭐 태양광, 뭐 풍력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챗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방금 찾아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나라가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위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한 80 몇 등 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가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 사용량이 앞으로
뭐 오픈 AI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미나이 하는 구글도 쓰고 있고 점점 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물론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텔리전스가 가격이 싸지고 있고 전기 사용량도 줄고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줄어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ED 개발했던 분들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LED가 뭐 백열전구에 비해서 뭐 효율이 엄청 좋으니까 우리가 뭐 적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LED를 뭐 안 썼던데 훨씬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AI가 뭐 쓰게 된다면 뭐 덜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전기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AI가 뭐 똑같은 퍼포먼스를 좀 더 이제 적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개발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고. 근데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은 특히 물리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티어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만들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뉴턴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중력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이론만 알면 사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물론 한정 좀 해야겠지만 문제를 한정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뭐 그 옛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 잡는 데 쓰는 칼로 닭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AI의 도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게 되면은 AI가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뭐 다른 모델을 쓸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만들어낸 뭐 좀 더 컴팩트한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초과학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초과학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자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초과학자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미래의 기초과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점점 더 이제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미래의 물리학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능력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들은 거긴 하지만 피드백을 많이 적당한 타이밍에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교육제도 상에서는 사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사실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AI의 도움을 빌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주고 물론 이제 뭐 테스트하는 방식도 아까 그 류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빨리 끌어올리는 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 물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포닥 기간이 뭐 6에서 10년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박사학위자나 이제 포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어려운 이론을 익히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들이 이제 박사학위 받고 포닥 10년 하면 사실 40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안 쓰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도 기초과학자들의 미래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자리를 잡은 뭐 교수님들이나 이제 연구자분들께서도 사실 그 연구 말고도 사실 잡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잡무들을 AI의 도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어떤 데 가면은 뭐 사실 연구재단에 뭐 제안서 낼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 연구 말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AI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 인구 절벽이 좀 심한 상황에서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시스팅 인텔리전스군요. 네, 우리 박연상 실무이사님. 네, 박연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기 실무를 맡는 바람에 패널까지 왔는데요. 제가 AI에 관련돼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마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제가 생각한 부분만 아까 굉장히 그 두 분 발표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AI 시대 기초과학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아마 두 분이 제가 생각하는 답을 제가 이제 뭐 식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답을 주셔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의 기초과학이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또 AI의 발전에 또 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유호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기초과학의 AI 시대에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AI 시대가 되면은 기초과학이 중요해질 거라고 이제 제가 어제도 제가 아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약간 이제 설전을 벌였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남하고 설득을 할 때 이기는 건 좀 이렇지만 아무튼 남이 설득되거나 네 말이 맞을 것 같은데라는 말을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용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과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공학 박사를 제가 사실은 이거를 작성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아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양력을 정리해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양력을 정리를 잘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게 틀리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상한 답을 내놨거든요. 완전히 이상한 답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거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찍어가지고 네가 한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레퍼런스도 달고 내가 아는 분은 뭐 고려대학교 상학과에 누구야.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을 잘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피해갈 수 없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 딸내미도 맨날 쇼폰만 보거든요. 근데 AI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걸 시키는 게 어떨까. 근데 제가 처음에 저도 AI를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질문을 한두 마디만 던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까 한수민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꾸 꼬치꼬치 질문을 하면은 얘가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문을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한수민 교수님도 앞에 뭔가 이렇게 워밍업을 시키고 질문을 하면 잘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내가 어디서 배웠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연과학에서 배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검증을 하고 질문을 잘 던지고 그리고 내가 만든 질문이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보고 물론 공학도 그런 걸 하지만 공학은 솔빙에 조금 더 집중돼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게 AI 시대다. 솔빙하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 공학의 시대라면 진짜 질문을 잘 던져서 나중에 AI가 던지는 게 인간이 서티피케이션 할 수 있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AI 시대의 인재고 그리고 다시 AI한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AI 시대의 인재니 그거를 AI랑 같이 훈련할 것보다 기초과학으로 훈련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의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앞으로 선호도가 높다면 AI 시대에는 기초과학으로 습득한 지식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어필을 준다면 굉장히 좋은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 요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다한테 여쭙고 싶은 질문이 두 개가 딱 있는데요. 그거 남겨두고 일단 플로어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저기 벌써 저는 원래 이제 혈액 쪽에 연구를 한 사람이고 물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수청에서 이제 온 메일을 보고 좀 궁금하게 돼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그냥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80학번인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제일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당연히 물리학과를 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리학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제 아까 잘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질문은 뭐 그냥 제가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갖고 좀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아까 저기 우리 그 윤 대표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그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질문이 중요하다. 아, 이해가 중요하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기 한 교수님이 발표한 그 피라미드, 이게 아마 교육학에 나오는 몰튼 피라미드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이해가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윤 대표님이 발표하신 것과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그 AI가 창조성과 생산성, 제가 챗 GPT 열면은 뭐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좀 1대100 얘기를 하시는데 창조성과 생산성을 갖다 높이려고 한다. 왜 높이려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성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높아져야 하는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이해라는 것과 뭐 창조라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몰튼 피라미드 나온 것도 60년대 교육학에서 나왔죠. 근데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류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에 많은 것들은 이렇게 패턴을 찾고 그리고 패턴 속에서 이제 법칙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많은 것들은 패턴인 것처럼 보이지만 패턴이 아닌 것들을 패턴으로 답을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실제 물리학에서 중요한 거는 패턴을 찾아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응용학문하고 다르게 기초학문 하나로서 물리학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패턴과 패턴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해서 이것은 패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한 교수님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류 교수님 그 듣다가 세 번째 질문이 좀 생각이 났는데 제가 AI 시대의 교육 이전에 과출에서 똑같은 비슷한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답답한 걸 느끼죠. 그 입시 경쟁 시대에 정말로 뭐 기초과학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회장님이나 류 교수님께 엄한 게 들릴 수 있겠는데 물리학회나 여기 계신 물리학의 이제 대가나 교수님들께서 그러면은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기초과학 아니면 물리학과만이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입생들은 수능 점수와 무관하게 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잘 한번. 너무 이상한 집에서 죄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님부터.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역시 또 여기 물리학회 행사에 오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셔서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중요하고 훌륭한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 레이어에서 다양한 다른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느냐? 그럼 뭐 예를 들면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야 이윤을 높게 남길 수 있고 AI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니까라는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질문 주신 부분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대부분 사람들한테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네, 왜 행복이냐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 어떤 뭐 그 답변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저는 그냥 인류 문명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과 과학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더 나은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레이 커즈와일드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 그 싱귤러리티라는 책을 보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류가 나아지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뭐 논리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실제 인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더 평등이 추구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 커즈와일드가 얘기하는 것은 AI라고 하는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더 나은 어떤 상태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속도가 더 빠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생산성을 AI를 통해서 높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 스테이트로 가기 위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질문 받으신 분들 질문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패턴에 대한 얘기. 예, 패턴에 대한 질문. 패턴과 패턴 아닌 거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게 꼭 패턴과 패턴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맞냐 틀냐라는 거가 딱 뭐와 뭐 제로하고 1이라기보다 항상 확률적으로 이제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패턴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게 항상 이게 확률적인 어떤 그런 분포로 나타나지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보다 저희가 이제 허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문제에서 항상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언어 모델이라는 게 인트린식하게 프로버빌리티한 모델, 그러니까 확률 모델이라는 거.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직을 지키지 못하고 그거마저도 얘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언어 모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파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심볼릭 AI 같은, 그러니까 어떤 뭔가 얘가 학습 과정에서 그런 확실한 얘가 그 습득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 같은 것들 따로 뽑아서 그거는 어떤 리거러스하게 지키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 언어 모델로 가는데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많은 컨센서스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윤 대표님 또. 아니 아까 그 크리에이션하고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네, 말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그 예전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생성이 아니라 디스크리미너티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의 한계가 도달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얘가 개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되게 리처드 파이먼이한 되게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결국 뭔가를 크리에이트 한다라는 거는 딥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반대로 피라미드를 거꾸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진짜 언더스탠딩 한다라는 거는 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네요. 예, 유홍수 교수님. 제가 잠깐 그 질문 이해를 했는데 혹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물론이죠. 드리면은 이 확률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블랙박스가 되죠,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투명한 것,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가용하는 룰들이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능해요. 인터프리러블한 패턴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학에 보면 이렇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리로 가고, 또는 이렇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라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분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레이어로 보면 노드에서 그 다음 노드로 가는 게 엔드고 따르게 갈 수 있는 경로가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가서 디시전으로 가는 한 패스가 이것들의 곱하기. 그게 논리자들이 우리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패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려면은 인터프리터블한 패턴을 가지고 익스플레이너블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 수학 같은 논리학 이런 쪽에 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50년간 획기적인 진보가 없었다라는 점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좀 제 영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교육 방식 저는 찬성입니다. 누구나 들어가는 거 찬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훌륭한 인재를 뽑겠다 해서 우리 17과목씩 공부하던 세대에서 선택적으로 교과목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 탐구. 이공계 좋은 데 가려면 과학 탐구해 그랬는데 지금 과학 탐구도 물리 화학은 놓고 지구 과학으로 갔던 트렌드가 10년 전에 시작했고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스카이에 가니까. 하지만 의대를 가려면 그래도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과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곧 저보다 이제 윤 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사탐도 허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릴렉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구를 위한 릴렉싱인가? 그리고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사, 교수, 저 포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할 수 능력이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랑 이런 게 없고 저는 입시 없이 모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만 대학에서 교육 시스템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디그리라는 게 Master of Science, 뭐 Bachelor of Science는 우리가 디그리거든요. 누구나 들어온 사람들은 졸업시키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학부 다녀보시면은 졸업하는데 뭐 굉장히 오래도 걸리고 누구나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마스터 디그리도 그렇고 PhD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와서 몇 년 안에 박사 받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거 보장 못한다라고 하는데 한국 시스템은 안 그렇죠. 몇 년 안에 졸업을 시키는 시스템이죠. 근데 디그리는 서티피케이션이니까 우리가 인재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배출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이것도 맞물려 있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입학 시험 제도는 없어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질문도 많고 대답할 거리도 많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또 질문. 예. 여기부터 권영희 교수님. 네. 발표 잘 들었고 지금 뭐 토론 패널로 나오신 분들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한승우 교수님이 그 이제 교육 아까도 말씀하신 그 피라미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깐난 애기들부터 창의력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비티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피라미드에 의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너무나 교육부에서부터 그걸 계속 하고 있는지, 왜 이 교육학자들은 이걸 다 알면서도 왜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건 뭐 질문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코멘트인데 그 코멘트고 지금 질문은 지금 AI가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뉴턴이 만든 뉴턴 역학을 AI는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은 AI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양자역학은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는 AI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뉴턴이 공부했던 거를 학습을 시킨다면 뉴턴이 만들어낸 뉴턴 역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양자역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저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에서 뭐냐면 전체 데이터를 결국은 천문 데이터에서 이제 그걸 아이디어 얻었으니까 천문 데이터를 모든 거를 다 데이터를 주고서
그거를 맞추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꼭 뉴턴의 법칙, 프린시플은 아닌 거고 그냥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들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잘 우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모든 궤적을 뉴메리컬 프리시전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맞추는 딥러닝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뉴턴 역학은 아닌 거죠. 그런데 걔가 하는 행위는 어떤 궤적을 예측을 하는 거는 뉴턴 역학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뉴턴 역학과 동일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건 역으로 질문드려요. 역 같은 건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스하게 우리가 꼭 왜 그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가장 작은 수의 계산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최대 예측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같다라는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삐딱하다기보다 약간 그런 약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느낌은 왜 그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버설 로가 될까? 이런 어떤 딥러닝 모델이 있어서 아까 저는 이제 DFT 계산, 양자 계산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대부분의 거에서 막 잘 맞추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양자 역학이 아니거든요. 실은 그냥 푸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서 학습하는 게 뭐냐면은 아토믹 트래젝토리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의 궤적을 우리가 쭉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학습을 시킨 게 제가 만든 그 이제 세븐넷 같은 그런 모델인데 그걸 이제 내가 이제 DFT 계산에서는 에너지하고 포스로서 그걸 바꾸지만 실은 생각해 보면 그거는 트래젝토리예요. 근데 아토믹 트래젝토리라는 건 observable이에요. observable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뭐 아이디얼하게 모든 원자들의 궤적을 우리가 엄청나게 다 훑어가지고 쫙 하고 나서 걔한테 저런 모델을 씌워가지고 하면은요. 우리가 슈링러 이퀘이션을 푸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예측도를 가진단 말입니다. 저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완전히 그냥 깡통입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저거가 과연 뉴턴 거기에 슈링러 이퀘이션과 그런 동급인 건가? 라는 막 그런 퀘스천 저는 역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인간이 사실 지금까지 LMN 기반의 그 AI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인간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때려놓고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거저 받아 먹은 거죠. 거저 받아 먹은 걸 가지고 그 트래젝토리도 뭐 그 한승우 교수님이 MD 돌려가지고 해서 때려 넣어 준 거잖아요. 열심히 노가다 하셔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가다부터 할 수 있을 것이냐 한 AI가 그런 질문을 저는 또 거꾸로 던지고 싶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AI가 이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니까 결국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면 평균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내뱉을 거고 거기에 확률적 분포라고 해도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가진 놈을 내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점점 더 보통화시키는 게 AI에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태티스틱스로. 그래서 보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뭐 제안서를 쓰거나 할 때 뭐 우리가 제일 문제가 기대 효과가 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잘 만들어내겠죠. 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류가 발전한 단계로 간다면 결국 이 정규 분포에서 3시그마 밖에 있는 거를 사실 우리는 필요한 건데 이거는 AI가 확률적으로도 찾기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네. 근데 이제 저희 재료공학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바이오하고 재료공학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근데 바이오 같으면은 평균을 잘 맞추면 됩니다. 이 사람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느냐를 맞추는 게 바이오의 목표인데 재료공학은요. 이게 내가 찾는 물질이 기똥찬 물질 아웃라이어를 찾아야지 그게 이제 저희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티슈 슈퍼컨덕터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뭐 유전율도 크면서 밴드갭도 큰 물질 뭐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 분명히 아웃라이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찾는 거인 건데 얘한테 그거를 창조하라고 하면 못하지만은 얘가 좋은 예측 툴이 민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익스플로이테이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익스플로레이션도 얘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꼭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얘는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얘가 안 가본 길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좋은 게 있을지도 한번 뽑아보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해가지고 꼭 그게 이제 그렇게 뭐랄까 우리가 얘는 평균을 예측을 하니까 그런 평균 예측하지 않는 거에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과학을 넘어서 아주 딥하게 스태티스틱스와 아웃라이어까지. 네. 저도 한번 좀 네, 답변드리고 유성호 싶어서. 네. 일단은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타임 프레임 안에서 하고 타임 프레임 넘어서, 그러니까 초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by definition 초지능이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가능할 거 보고, 저는 약간 조금 철학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초지능 전에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빛은 왜 어떤 프레임에서 보든지 속도가 일정할까? 아니면 사과는 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AI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학문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체계를 만든 거는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든 AI일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되게 핵심 질문이라, 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핵심 질문이라 생각해서 이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결국 그 right question을 던진 사람이 저는 그 오리지네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이 그 right question을 던질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초과학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물리학을 전공해서도 아니고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도 아니고, 결국 right question과 right 문제를 정의하는 작업은 되게 기초과학의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 그 역할이 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문제풀이 역량은 계속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CERN에 있을 때 교수님은 그 리니어 피팅 한 번 하기 위해서 2-3일이 걸렸지만 저는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보다 저는 생산성이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과연 제가 교수님보다 더 뛰어난 물리학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세대들은 이제 저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훨씬 많은 물리학자들이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저는 여전히 교수님이 저보다 더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보다 더 문제를, 어떤 right question을 던지고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항상 이게 희소성이 있는 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도 이제 보완제와 대체제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가치가 희소성이 있는 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어떤 보완제가 이제 많아지면 대체제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비슷하게 이제 문제풀이 역량이 엄청나게 좋아지면 반대로 가치 판단이나 아니면 질문을 던지는 게 더 값이 올라갈 거고요. 값이 올라간다는 건 더 그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과학이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오히려 진짜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여담이지만 제가 강연 많이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는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AI 전문가의 생각을 꼭 듣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그 질문에 정말 좋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없어서 진지하게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저희가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저라면 기초과학을 시키겠다. 그럼 물론 이제 그 학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부모 되면 분명히 의대 보낼 거라고, 대치동에 학원 등록해가지고 의대 가는데 보낼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진짜 오히려 더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은 진짜 그 퀘스천을 던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예,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기초과학을 공부해서 의대를 가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과 아닌 건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초과학을 잘할수록 의대를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리처드 파인만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되니까 리처드 파인만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터뷰 영상 제가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예. 그게 지금 오늘 나온 말의 핵심인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저도 자꾸 그 생각, 아까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질문을 잘 던지면 얘가 제대로 된 답을 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잘 던지는 건 어디서 훈련받느냐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잠깐 주제넘게 말을 해봤어요. 문제는 질문 잘하는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한 가지만 저 말이 많은데. 네. 아니, 요건 프랙티컬한 거라서 아까 이제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챗GPT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부모라면 한 가지 하는 거는 그냥 챗GPT한테 프롬프팅을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죠. 챗GPT가 어떤 행동하는 규정입니다.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절대 아이가 뭔가 질문하면 한 번에 답을 가르쳐주지 말아라. 네. 그 프롬프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제 의대 보내야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면 그런 생각합니다.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애한테 항상 이제 질문을 하는 법을 학습시키도록. 내가 아까 취팅 못하게도 취팅 한다며요. 자,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근무하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이 포럼에 일단 제목이 너무 근사해가지고 도저히 안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왔었는데 발표자들과 토론자분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승우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AI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기초과의 역할은 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승우 교수님은 이제 AI가 아닌 시대의 물리학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 AI 시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AI 시대의 물리학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물리학과의 커리큘럼이 일단 이 AI로 인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물리학과의 커리큘럼에다가 AI 지식을 더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이런 요즘 부전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물리학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 제 과로 옮긴 게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이게. 예. 아니 저 정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물리학과뿐만 아니라 재료공학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게 충격을 받았던 게 올 초에 제가 재료 연력학 과목을 제가 올해 이제 1학기 때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가 요즘 챗GPT는 어느 정도 푸나 해가지고 별 기대 안 하고서 되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그 악명 높은 미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널 에너지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깁스 프리 에너지를 헬름스 프린즈로 미분해라. 연력학할 때 제가 오승 교수한테 배울 때 제가 제일 짜증 났던 그런 제가 내용인데, 그거를 딱 했는데 옛날에는 택도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했더니 다 그거를 푸는 거예요. 얘 봐라 하고서 이제 나중에 기말쯤에 보는 킬러 문제들, 막 연력학 굉장히 복잡한 공式써가지고 하는 것들 해왔는데 다 맞추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언어 모델 이제 나왔으니까 난 이제 숙제 검사 안 하겠다, 그냥 내기만 해라, 언어 프로 하고 난 대신에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저 자신이 실은 물리학이 문제가 아니죠. 재료공학과에서도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거 정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럼 학생들한테 뭔가 다른 내용을 가르쳐야 되나 정말 고민이 좀 많고. 근데 물리학도 비슷한 고민이실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계산기, 우리가 막 계산을 열심히 가르치다 계산기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계산기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주판 같은 것도 막 하고 이랬었지만 계산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개념, 우리가 아주 복잡한 계산은 그냥 계산기로 그냥 어프로딩을 하고, 우리가 근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이제 이런 거라고 본다고 하면은, 물리학에서도 저도 이제 보면은 막 대학원 때 이제 골드슈타인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미분 같은 거 한 페이지가 미분을 갖다 풀었더니 미분식이 한 페이지를 다 차지했다. 그래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 만들고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패턴은 좀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다른 방식의 그런 걸 너무나 잘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계산 위주라기보다는 개념 위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연결된 질문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이라는 게 좋은 거는 공학과는 달리 굉장히 깊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현재 그 물리학과의 교육 과정이 얼마만큼 깊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냐,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 하나를 놓고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게 저는 이제 제가 경험 봤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거가 뭐냐면은 유전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유전율 너무나 쉽고 막 보면은 고등학교 때도 쉬워가지고 어떤 종류의 유전율 문제 다 풀고 막 이러는데요.
제가 유전일이라는 게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제대로 풀렸던 거는 대학원 때도 아니고 교수가 돼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 유전일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것들이 그때 이해가 됐었거든요. 뭐냐면은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거가 매크로스코픽한 거 중간에 걸쳐져 있는 굉장히 아주 서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그냥 유전율이라는 게 있고 그걸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애브스트랙션 되어 있는 개념을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물리 그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뭐 전체 틀은 당연히 굉장히 그대로 가져가되 조금 더 내려가서 실증적인 어떤 데이터로부터서 추상이 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개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꿔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기초과학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공학과에서 그렇게 수업을 하면은 얘들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지만은 물리학에서는 제가 보기 그렇게 해도 애들이 어쩌면 또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계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네. 요새는 돈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항상. 제가 한 가지 첨언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첨언 한 마디만 하면은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매일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출석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학생이 제가 강의 내용은 편미분 방정식이니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PDF 파일에 대해서 제미나이든 뭐든 챗GPT든 질문을 시켜서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질문을 잘하려면 또 알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례만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뭐 계속 하셔도 됩니다. 뭐. 네, 네, 하십시오. 네. 저 이거 AI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AI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 시대 기초 과학의 역할. 이 제목이 좀 너무 좀 어떻게 생각해? 좀 너무 디펜스적인 거 아니야?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데 뭔가 없어질 것 같은 기초 과학의 역할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임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맞다. 이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퍼스펙티브 자체가 거대한 쓰나미에서 우리 뭐 먹고 살지? 예를 들면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저도 이제 물리학 PhD이긴 하고 대기업에서 한 10년, 그 다음에 스타트업 10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반가운 제목이라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 좀 더 거대한 AI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브레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좀 정말 고맙습니다. 제목을 아주 제가 잘 잡았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저 뒤에 있으셨나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우리 노태훈 교수님이 질문이 예약돼 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 그리고 한 교수님 강연도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패널리스트 의견들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지금 기초과학 AI 시대에서 기초과학 역할 중에 하나가 아마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AI 시대 인재라는 것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해야 애들을 질문할 수 있게 만드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갖다 놓고 질문하라고 막 그래도 사실은 AI 자체가 답변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는 게으르기 때문에 어떤 게으른 툴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의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 물리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유지하고선 진짜 학생들을 갖다가 좋은 질문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제가 AI에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신 얘기들을 많이 하시길래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얘한테 이렇게 질문한 걸 하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본 거는 AI가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후 문제도 있고 뭐 불평등 문제,
뭐 자원 고갈, 뭐 핵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AI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제 답변이 뭐 챗이나 제미나이나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AI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인류가 같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AI 답변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AI의 편중화 현상, 그러니까 권력 집중화 현상, 그리고 AI에 의한 그 새로운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AI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창조성, 생산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갖다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실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AI를 잘 활용해서 뭐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철학적 질문으로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같이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까부터 있었는데 아직 더 네, 아까 더 있으시군요. 예. 예. 일단은 한승훈 교수님께 첫 번째 두 가지 간단히 여쭈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그거는 아마 다른 한 교수님께도 질문드리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는 아까 발표하실 때 말미에 그 추론 과정의 학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 학습과 추론 과정의 학습이 구분되는 건지 추론 과정을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과정들을 다 그 뭐 특정 서버에 그렇게 플랫폼에 집중해서 거기에 뭐 그런 과정들이 쌓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 그런 의문이 잠깐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명확한 그 관념을 어떻게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약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때문에 아까 보여주신 장표 중에 사실은 프린키피아 표지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정부가 AI 시대 교육 개선한다고 거의 조 원대 규모 예산을 뭐 투입한다고 뭐 그런 발표도 있고 했는데, 차라리 프린키피아 보급 운동이나 하지 저런 돈을 저기다 저렇게 기능적 도구적 정책을 펴는데 저 돈을 저렇게 쓰나. 프린키피아 지금 한국어판도 제대로 잘 나온 책들도 뭐 불과 몇만 원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프린키피아 말씀을 하셨기에 아까 이제 물리학과 커리큘럼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현대의 프린키피아의 그럼 이 AI 시대의 실존적 가치 내지는 범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둬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막말로 물리학과에서 진짜 한 학기 정도를 프린키피아 읽기를 뭐 프린키피아 강독을 하나? 막 그런 식의 생각도 좀 해보곤 하는데, 아니면 또 이걸 조금 사회적으로 뭐 어떤 기초과학적 사고의 확산, 그다음에 질문을 잘 던지자, 그런 거에 교재로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린키피아가 대표적인 과학 고전의 예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예,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프린키피아 저 샀거든요. 샀는데 딱 봤는데 다 지오메트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그냥 고이 모셔놨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미분 방정식으로 된 건 나중에 라플라스가 한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키피아 다르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그 원전을 저는 읽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맥스웰의 그 트레티스 온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인가 거기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봤냐면은 왜 그 우리가 이제 라이트 이퀘이션 해가지고 C를 유도를 하는 거, 왜 얘는 이거를 C라고 빛의 상수로 잠깐 이게 왜 맥스웰은 맥스웰 이퀘이션이 빛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이게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하고 magnetic 필드에 대한 건데 그 왜 빛이라고 생각했을까 했는데, 거기 보면은 쭉 보고서 그다음에 그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게 속도를 계산해봐요. 속도를 계산하면 이제 빛의 속도가 C가 나오는데, 그게 그 당시에 측정한 빛의 속도하고 딱 맞지는 않아요. 딱 맞지는 않은데 푸코가 측정한 게 제일 비슷하고요. 몇 개가 있는데 제일 비슷한 해서 대충 맞으니까 얘는 빛일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 그 커리큘럼 다시 말씀드려 제가 물리학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물리는 텍스트북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레퍼런스 포인트가 돼가지고 실은 그게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것도 티어리인 거고 모델인 건데 그러한 모델이 나오기까지 연구자들의 어떤 지난했던 고민의 과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양자역학 같은 것도 양자역학이 처음에 슈딩거 이퀘이션에 대체되는 얼터너티브한 티어리가 있습니다. 맥스웰이 만든 뭐 웨이브 티어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본다 할지 초전도 이론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개쯤 있는 걸로 아인슈타인도 초전도 이론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서 왜 얘는 맞고 틀리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전을 갖다가 뭐 물리는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이 컨텍스트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한번 맥스웰의 그런 뭐 책 같은 것도 옛날 것도 한번 부분 우리가 리딩을 해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유를 했는지 그런 걸 따라가는 것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니크한 이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첫 번째가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가 추론. 저도 추론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수학적 문제를 쭉 풀어놓고 나서 얘한테 단계 아마 푸는 걸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한달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의 흐름 단계가 이거 한 다음에는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생각하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체인 오브 thought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연구자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현재 이제 AI 모델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제 옆에서 코사이언티스트로 사용하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에이전틱 AI를 사용하건 간에 어쨌거나 연구자가 자기의 노하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모아놓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제 추론의 단계가 그대로 리프로듀스 체인 오브 thought로 리프로듀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웜업과 콜드 스타트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그젠플들이 많이 있으면은 얘가 어떤 이퀘이션 풀라고 하면은 우선은 내가 한번 간단한 것부터 풀어보자라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습관들을 갖다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물론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긴 하지만은 아마 자세히 모르지만은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고 오픈 AI가 자꾸 과학자들한테 그걸 쓰게 하는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뭐 너무너무 열띠게 정말 다들 아주 의미 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거의 시간이 됐는데요. 저도 라스트 찬스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저는 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1번 그냥 AI 시대가 확실히 오고 있잖아요. 이게 핑크빛일지 헬이 될지 컨텍스트를 두 개를 저는 생각했어요. 1번은 아까 AI가 7개월마다 점프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에너지 리소스의 컨섬션이 아닌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가면 결국 그만큼 프로덕티비티가 나오는 게 아닌지라는 질문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그 페이크 얼마 전에 제가 페이북에서 봤어요. 세른에서 제가 세른에 하이에너지 하는 사람인데 선에서 어나운스를 했다. The Fifth Force를 드디어 세른에서 어나운스를 했다라는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걸 또 이렇게 리리즈를 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어떤 분이 딱 하더니 그거의 근거가 뭔데 그랬더니 사이언스 픽션이었습니다. AI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지어내서 그 다음엔 제가 그걸 차단해 버렸어요. 잘라 버렸어요. 지금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뭐가 페이크고 아닌지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데이터베이스 트레이닝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페이크를 또 그걸 학습해가지고 그게 아주 최악의 제가 해를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이에요. 혹시 그런 게 아닌지 뭐 길지 않고 핑크빛일지 헬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키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기초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걸로 오늘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분씩 얘기해 보시면 돼요. 핑크다, 헬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컨텍스트예요. 즉 에너지 컨섬션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에너지 많이 들어가면 생산성도 올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 하나는 페이크를 스스로 재생산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트레이닝으로 이게 개발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온갖 페이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앞으로는 저는 뭐든지 증거 능력을 다 상실할 것 같거든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제일 미쳐날 것 같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그 자동차가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인간이 그거에 걸맞는 룰을 만들어내고 신호등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핑크빛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해리 되도록 놔두진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서티피케이션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AI의 서티피케이션을 AI가 하지 않잖아요. 결국 인간이 개입해서 하니 그 서티피케이션을 가르쳐주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저는 결국에는 AI가 물론 같이 쓰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그 중에서도 질문과 논증을 하는 그 기초과학의 기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제 와이프한테 좀 팔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이어서 그냥 빨리 끝내면 제가 건너들은 얘기인데 이제 판사들이 최근에 일부 판사들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소송이 남발할 것이다.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소송장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남발할 것이다. 그래서 체크해 주는 사람들이 뭐 고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 속에서도 판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서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어떤 권한을 그 뭔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들이 뭐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뭐 최대한 우리가 이 정도는 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리 뭐 예 기초과학자들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요즘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 많은데 운전 못하는 사람이 그 핸들 뒤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규칙이 규칙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거버넌스는 이제 다양한 사람,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 지금 보면은 어떤 저널은 AI를 이용해서 논문 작성하는 법을 이렇게 프로퍼게이트하는 반면 자마 같은 데서는 AI가 개입한 논문은 싫지 않겠다 하고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놀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내면 저는 핑크빛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사실 집단 지성이라는 걸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집단 지성의 근거에서 답한다면 핑크빛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최근에 사실 저희 상황이 이렇게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극과 극으로 달리고 그런 집단 지성이 뭔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약간 저는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앞으로 뭐 윤리 문제라든가 법적인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면서 계속 감시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꼭 저희 기초과학은 아니더라도 그럴 때 사실 저희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yes or no도 아닌 그렇지만 인간이 또 스스로 파괴가 될 만큼으로 치닫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긍정 마인드를 가져봅니다. 없어. Let's see.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이제 인류 역사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뭐 그랬을 때 다 우리가 이제 알아서 적절하게 기범을 만들어서 뭐 잘 살아왔던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의 툴일 뿐인 거고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흔하게 쓰는 잘 사용을 하는 어떤 그런 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챗GPT를 갖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연력학 얘기를 했었는데 기말에 학생들이 어떻게 그거를 챗GPT를 썼는지를 한번 쭉 봤는데 놀랐던 거는 무료 버전을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유료 버전을 그런 학생과 유료 버전을 쓰는 학생의 경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거가 이게 AI라는 거가 이 빈입빈 부익부를 더 가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그런 AI 과제 같은 거 기획을 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데모크라타이즈하는 거. AI 리소스는 결국 AI는 GPU이기 때문에 GPU 리소스를 사람들이 고르게 쓰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안 그러면은 이게 H100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빈부의 격차가 가장 저는 좀 그런 연구에 있어서도 돈 있는 사람은 내가 좋은 AI 시스템 가지고서 코사이언티스트로서 승승장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페이크도 적은가요? 예, 당연히 적죠. 예, 훨씬 정확합니다. 예, 추론 모델가 훨씬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다 장밋빛에 가까운 답을 하셔서 저는 장밋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저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또 국방안보분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AI를 어떤 핵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 제네시스 미션 같은 것들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롱텀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인류가 AI를 잘 레귤레이트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터미네이터는 안 오기로. 예. 장시간 동안 우리 기조 강연부터 오늘 패널 토론회 심지어 우리 앉아 계신 좌중 분들께서도 너무너무 진지한 토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